화려한 호텔 연회장에 샹들리에가 반짝이며 수많은 하객들의 박수 소리가 천장을 울리던 순간 나는 거대한 무대 한복판에서 멍하니 서 있었다. 오늘은 내 칠순 잔치. 그런데도 내가 주인공이라는 사실이 믿기지 않았다. 내 인생에 이런 자리가 마련될 줄 누가 알았겠는가. 수백 명의 하객들 가운데서 내 아들, 도현이 마이크를 들고 서 있었다. 정장 차림이 낯설지 않을 만큼 제법 중후한 모습이었다. 어머니, 칠순 생신을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이야기 시작하기 전 무료 버튼인 구독과 따봉 버튼 부탁드립니다. 혹시 이야기 어디에서 듣고 계신가요? 지역 이름이나 장소를 댓글에 남겨주시면 감사한 마음으로 반갑게 인사드리겠습니다. 오늘의 사연 시작합니다. 도현의 목소리는 평소보다도 깊고 묵직했다. 순간 나는 가슴이 뭉클해졌다. 나를 위해서 저토록 많은 사람들 앞에서 당당하게 나서는 아들. 그 모습 하나만으로 지난날의 고생이 눈 녹듯 사라지는 듯했다. 그러나 곧 이어진 그의 멘트 속에서 내 심장은 알 수 없는 떨림을 느꼈다. 어머니께서 늘 하시던 말씀이 있습니다. 오늘이 인생의 마지막 날인 것처럼 살아라. 순간 마치 미래의 그림자를 슬쩍 비춘 듯한 서늘한 기운이 내 등을 스쳤다. 분명 그건 내가 예전부터 아들에게 자주 해주던 말이었지만 이날 이 자리에서 축복과 환희만이 가득해야 할 순간에 굳이 마지막 날이라는 단어를 꺼내다니. 나는 잠시 섬뜩한 기운에 휩싸였지만 곧 고개를 저었다. 축하의 날에 괜한 불길한 상상을 할 필요는 없으니까. 현장에 모인 하객들의 얼굴은 웃음과 감탄으로 가득 차 있었다. 나에게 축하 인사를 건네는 사람들, 뒤에서 무대를 촬영하는 이들, 이렇게 내가 자랑스러운 어머니로 소개되는 자리가 영광스러웠다. 하지만 가슴 한편에서는 희미한 의문이 조용히 움츠리고 있었다. 도현이 내게 다가와 부축을 해주었다. 어머니 많이 피곤하시죠? 내가 웃으며 고개를 저었다. 그런 날 피곤하긴 무슨, 오늘 같은 날은 그냥 행복할 뿐이지. 그때 서연이 내 며느리가 다가와 다른 팔을 잡으며 살갑게 말했다. 어머님, 저희가 준비한 차가 있어요. 집에 가시기 전에 잠깐 들를 곳이 있습니다. 깜짝 선물을 준비했거든요. 서연의 손은 이상하리만치 차가웠다. 오래된 얼음을 쥔 듯 서늘한 감촉. 순간 왜 이렇게 긴장한 걸까 싶었지만 며느리가 준비한 선물이라니 그 마음만으로도 아리가웠다. 정말 다정한 아이로구나 그렇게 생각했다. 채에 오르자 창밖 풍경이 빠르게 스쳐 지나가기 시작했다. 처음엔 익숙한 시내였으나 곧 점점 낯선 길로 접어들었다. 웃음소리는 사라지고 차 안 공기는 유난히 무거웠다. 평소라면 수다쟁이에 가까운 서연도 말없이 내 손만 꽉 붙잡고 있었다. 정적이 깔린 차 안에서 내 심장 소리만 유난히 크게 울리는 듯했다. 나는 조심스럽게 물었다. 도현아, 어디로 가는 거니? 도현은 짧게 대답했다. 곧 도착해요, 어머니. 곧 도착한다는 말은 또 다른 의문만을 남겼다. 창밖 풍경은 확실히 낯설어졌다. 고층 빌딩이 줄어들고 외곽의 허허벌판이 눈에 들어왔다. 내 마음속 어딘가에서 실타래 하나가 풀려나가기 시작했다. 사람은 이상하지. 겉으로는 미소를 지으면서도 본능은 이미 위협을 감지하는 법이니까. 차가 멈췄을 때 내 눈앞에 펼쳐진 간판을 보는 순간 머리에서부터 발끝까지 얼음물을 끼얹은 듯 소름이 돋았다. 요양병원 VIP 병동. 순간 목소리가 떨려 나왔다. 도현아, 여기가 어디니? 서연의 손은 더욱 차갑게 미끄러졌다. 도현은 여전히 웃음을 지었으나
그 웃음은 나를 향한 것이 아니라 어쩐지 모든 걸 정리했다는 듯한 냉정한 미소였다. 어머니, 이곳은 국내 최고의 시설을 갖춘 병원이에요. 이제는 여기에서 편히 쉬셔야죠. 그 한마디가 내 가슴을 후벼 팠다. 조금 전에 수많은 박수 소리가 아직 귀에 남아 있었지만 이 순간만큼은 칠순 잔치의 환희가 모래성처럼 무너져 내렸다. 내가 모르는 사이 준비된 선물, 그 선물은 곧 감옥이었다. 차문이 열리고 바깥 공기가 스며오는 순간 내 가슴 속에 오래된 두려움이 기어올랐다. 도현은 익숙한 듯 내 팔을 부축하며 병원 안으로 이끌었다. 그의 표정은 여전히 웃는 듯 했으나 그 미소는 더 이상 아들을 사랑스럽게 바라보던 나의 눈엔 따뜻하지 않게 보였다. 새하얀 복도, 소독약 냄새가 진동하는 공간을 지나며 나는 깨달았다. 이건 깜짝 선물이 아니라 깜짝 처분이었다. 어머님, 이 방이에요. 최고급 VIP 병실이라 매일 간호사들이 지켜줄 거예요. 이제는 혼자 계실 필요 없습니다. 도현이 태연하게 이야기했다. 그의 말은 친절한 설명 같았으나 나에게는 차갑고 가혹한 선고문이 되었다. 서연도 부드럽게 말을 이었다. 어머님, 이제 나이에 혼자 사시기엔 너무 위험해요. 저희 마음을 편히 해주신다고 생각해 주세요. 그러면서 고개를 푹 숙였는데 그 모양새가 오히려 차갑게 느껴졌다. 손을 놓아버린 순간 마치 내 운명을 손에서 흘려보내는 듯했다. 내 입술이 덜덜 떨렸다. 너희 무슨 짓을 하는 거니? 지금 나를 버리는 거야? 하지만 둘은 눈을 마주치고 고개만 살짝 끄덕였다. 그 순간 내 심장은 낙엽처럼 떨어져 나갔다. 나는 지난해의 장면을 떠올렸다. 1년 전 가장 믿었던 도현에게 내 모든 재산과 회사 지분을 넘겨주던 순간이었다. 칠순 즈음이면 마음 편히 살라는 주위의 권유도 있었고 무엇보다 아들을 믿어서였다. 한평생 홀로 키운 자식, 내 피와 살로 만든 존재였다. 손 하나 까딱하지 않아도 이제는 어엿한 경영인으로 살 거라 굳게 믿었다. 그때 내가 얼마나 바보였는지 지금 이 자리에서 비로소 깨닫게 되었다. 사람은 말로는 효도하겠다, 약속하지만 행동으로는 배신을 준비한다. 내 앞에서 웃던 그 눈빛이 이제는 나를 병실 침대에 묶어 놓으려는 결박이 될 줄이야. 그날 저녁 차가운 병실 침대에 홀로 앉아있는 나는 천장을 물끄러미 바라보았다. 하얀 형광등이 깜빡이며 기계음처럼 칙칙 소리를 냈다. 그것은 내 심장의 박동과 맞물리며 불길한 운명을 새는 초침처럼 들렸다. 박수로 시작된 칠순의 하루가 겨우 반나절도 안 돼 칼날 같은 비극으로 변할 줄을 누가 알았을까. 가슴이 저려왔다. 서럽고 분했다. 평생을 자식 하나 보고 달려왔는데 그 손에서 내가 버림받을 줄이야. 그래서 몸서리치며 다짐했다. 정희야, 여기서 무너지면 끝장이다. 네가 살아온 세월이 괜히 있었던 게 아냐. 아직 숨 쉬고 있는 이상 이번엔 죽을 힘을 다해 내 인생을 되찾아야 해. 배신은 차가웠지만 그것은 동시에 내 안의 불씨를 되살렸다. 그날 밤 나는 다시 태어나고 있었다. 더 이상 순하고 순진한 엄마가 아니라 세월이 단련한 맹수로. 깜깜한 요양병실, 차가운 침대 위에서 나는 천천히 눈을 떴다. 형광등 불빛은 여전히 간헐적으로 깜빡이며 내 심장을 자극하고 있었다. 낮의 혼란이 꿈처럼 느껴지다가도 막상 주변을 둘러보면 현실이었다. 네모난 창문엔 굳게 잠긴 쇠창살이 붙어 있었고 문 밖에선 간호사의 발자국 소리가 번갈아 가며 일정하게 울렸다. 이곳은 보호시설이 아닌 감옥이었다. 내 안에서 솟구친 건
두려움이 아니라 분노였다. 내가 어떻게 세운 세월인데 이렇게 쉽게 갇힐 줄 알았니? 절대 안 돼. 마음속에서 맹세하듯 중얼거렸다. 나는 조심스럽게 몸을 돌려 침대 밑을 더듬었다. 다행히 내 손끝이 작은 금속의 감촉을 느꼈다. 미리 숨겨두었던 나의 마지막 무기, 오래된 휴대폰이었다. 칠순 잔치 당일 도현이 내 짐을 보관해주겠다며 다 빼앗아갔지만 순간의 기지 덕분에 허리춤 안쪽 깊은 곳에 감춰두었었다. 손이 떨려왔다. 화면을 켜면서도 심장이 목구멍까지 치솟는 기분이었다. 저장된 번호 중 하나, 오랜 세월 내 곁을 지켜온 사람, 진숙. 남들이 보좌관이니 비선이 부르던 사람이었으나 내겐 마치 든든한 동지 같은 존재였다. 따르릉, 따르릉. 벨소리가 이어지고 이윽고 들려온 목소리. 여보세요? 나는 거의 속삭였다. 나야, 정희야. 진숙은 순간 말을 잇지 못했다가 낮게 답했다. 회장님. 목소리 톤만 들었을 텐데도 이미 상황을 짐작한 듯했다. 나는 이를 악물고 속삭였다. 차를 준비해. 아무도 모르게 곧 움직일 거야. 알겠습니다. 짧지만 단호한 대답. 더 묻지도 않았다는 것은 곧 우리 관계가 얼마나 깊은 신뢰로 쌓였는지를 증명하는 것이었다. 전화를 끊고 난 뒤 나는 곧장 연기 계획을 세웠다. 오래 살아오면서 세상에서 배운 게 있다. 약한 척 할 줄 알아야 강하게 살아남는다는 것. 간호사가 청계를 들고 병실로 들어왔다. 나는 갑자기 배를 움켜쥐며 신음했다. 아이고, 아이고 배야. 속이 뒤틀려서 견딜 수가 없네. 일부러 입술을 파랗게 깨물고 얼굴을 일그러뜨렸다. 간호사는 당황하며 내 이마를 짚었다. 어머님, 열도 있으신 것 같네요. 의사 선생님께 말씀드려 약을 드릴게요. 잠시 후 진통제를 준비해 주사기를 쥐고 다가오는 순간 나는 팔꿈치로 탁자 위 물컵을 툭 치며 바닥에 떨어뜨렸다. 쨍그랑. 물컵이 깨지는 소리가 방 안가득 울려 퍼졌다. 아이고, 내가 너무 정신이 없어서 그만. 간호사가 허둥지둥 유리 조각을 치우느라 허리를 굽히는 사이 나는 70년 세월에 익숙한 노련한 손놀림으로 그녀의 허리춤에 걸린 카드키를 슬쩍 빼냈다. 떨리는 손끝, 그러나 확고한 의지. 괜찮아요. 제가 치울게요. 간호사는 눈치채지 못한 채 방을 나갔다. 그 순간 나는 재빨리 몸을 일으켰다. 힘겹게 방문을 열고 나서자 복되는 규칙적인 발소리가 이어지고 있었다. 시간은 내 편이 아니었다. 이미 내 카드키 도난이 곧 발각될 것이 분명했다. 엘리베이터? 위험했다. 감시 카메라가 도배된 곳이었다. 나는 오래된 본능을 따랐다. 비상계단으로 가야 한다. 철제 계단을 밟을 때마다 무릎은 비명을 질렀지만 멈출 수 없었다. 한 계단 한 계단이 마치 내 지난 세월을 되돌아가는 발자국 같았다. 젊었을 적 허기진 배를 부여잡고 새벽 시장에 김치 좌판을 내던 그 발걸음 그대로 갑자기 병원 스피커에서 울려 퍼졌다. 비상사태 발생, VIP 병동 환자 탈출, 모든 출입구 즉시 봉쇄, 소름이 등골을 타고 내려갔다. 이제 더 이상 물러설 곳이 없었다. 나는 숨을 죽이며 지하층으로 몸을 숨겼다. 코끝에 새우며드는 것은 소독약 냄새와 함께 쓰레기 처리장의 악취였다. 그러나 그 악취조차 자유의 냄새처럼 느껴졌다. 어두운 벽 끝에서 미세한 바람이 스쳤다. 저기다. 뒤에서 쫓아오는 보안 요원의 발걸음 소리가 커졌다. 저기 지하로 내려갔다. 그 순간 녹슨 비상구 손잡이를 돌렸다. 차가운 밤 공기가 내 얼굴을 덮치자
나는 온몸에 숨을 내쉬듯 문 밖으로 몸을 날렸다. 밖은 병원 뒤편 쓰레기장. 코를 찌르는 악취. 그러나 그 냄새는 내게 자유였다. 커다란 쓰레기통 뒤에 몸을 웅크리며 심장이 터질 듯 뛰는 걸 애써 누르고 있는데 갑자기 멀리서 헤드라이트 불빛이 나를 향해 다가왔다. 검은색 세단. 조용히 멈춰선 차의 문이 열렸다. 빨리 타세요. 진숙의 목소리였다. 나는 마지막 남은 힘을 모아 차 안으로 몸을 던졌다. 폐부 깊숙한 곳에서 울려 퍼지는 한마디가 터져 나왔다. 이제 내 70억 펜트하우스로 가자. 차창 밖으로 번져가는 도시의 불빛이 점점 가까워졌다. 진숙의 검은 세단이 병원 울타리를 벗어나자 내 두 손은 비로소 떨리기 시작했다. 하지만 그것은 두려움이 아니라 오랫동안 억눌렀던 본능이 깨어나는 떨림이었다. 회장님, 어디로 모실까요? 진숙이 조심스레 물었다. 나는 잠시 숨을 고르고 입술을 굳게 다물었다가 천천히 말했다. 내가 숨겨둔 마지막 성을 향해 그 누구도 모르는 곳, 내 펜트하우스로. 강변도로 위 한강 다리가 보일 때 나는 창문을 열고 바람을 맞았다. 차가운 공기가 얼굴을 때렸지만 그 매서움조차 달콤했다. 몇 년 전 남편 준호를 떠나보내고 홀로 모든 것을 일궈낼 때 느꼈던 그 고단한 현실감과 닮아 있었기 때문이다. 불꽃처럼 흔들리는 야경은 마치 내 심장의 박동 같았다. 잠시 후 차가 멈춰선 곳은 강남 한복판의 초고층 주상복합. 10년 전 아무에게도 알리지 않고 내 이름으로만 몰래 사둔 공간이었다. 아들 도현조차 그 존재를 모르는 나만의 최후 보루. 엘리베이터 문이 열리자 은빛 대리석 복도가 펼쳐졌다. 우리는 꼭대기층으로 곧장 올라갔다. 펜트하우스의 현관 비밀번호를 직접 눌렀을 때 내 손끝에서 힘이 약간 떨렸다. 그러나 문이 열리자마자 터져 나온 것은 공포가 아니라 늠름한 미소였다. 이 집은 내 손으로, 내 피와 눈물로 세운 제국의 심장이다. 거대한 거실이 나를 방였다. 천장 끝까지 닿는 통유리창 너머로 펼쳐진 서울의 밤. 수천 개의 불빛이 흩뿌려져 있었다. 그것은 마치 내가 평생 싸워 쌓아 올린 성공의 조각들이 별빛처럼 반짝이는 듯했다. 값비싼 가구와 그림들이 늘어서 있었지만 그 화려함보다 나를 위로한 것은 바로 이 공간만큼은 누구도 빼앗지 못했다는 진실이었다. 나는 거실 한가운데 서서 깊게 숨을 몰아 마셨다. 이 순간만큼은 환영처럼 고단한 세월이 스쳐 지나갔다. 새벽마다 배추를 절이던 손, 지친 허리, 차디찬 겨울 공기 속 자전거 페달을 밟던 다리. 그 모든 고난이 지금 이곳 펜트하우스로 이어져 있었다. 창가로 다가가 도시 야경을 내려다보며 속삭였다. 도현아, 네가 내 피와 살로 만들어진 아들이라는 걸 잊지 마라. 어미는 더 이상 눈물 흘리는 약한 여자가 아니다. 너를 사람으로 새로 빚을 때가 왔다. 내 몸은 비록 칠순의 육신이었지만 내 눈은 수십 년 장사를 통해 훈련된 맹수의 눈으로 돌아가고 있었다. 부드럽고 희생적인 엄마 정희는 오늘로 죽었다. 이제 다시 태어난 사람은 제국을 세운 창업주 정희였다. 나는 창문에 비친 내 얼굴을 똑바로 바라보며 미소를 지었다. 그리고 아주 낮게, 그러나 잔혹할 만큼 분명한 어조로 스스로에게 말해주었다. 진짜 전쟁은 이제부터다. 펜트하우스 창가에 서서 서울의 야경을 내려다보자 내 기억은 저절로 과거로 흘러갔다. 누구도 부러워할 만한 이 밤의 풍경이 사실은 피눈물로 세운 것이라는 걸 아들은 알지 못한다. 나는 가난하게 태어났다. 그것도 그냥 가난이 아니라 이웃들조차 눈길을 꺼리던
지독한 생활고 속에서 아버지는 술에 취해 집안을 헤집었고 어머니 개수는 남의 집 빨래를 하며 나를 먹여 살렸다. 어린 나이부터 배고픔과 수치심은 내 그림자였다. 그래도 견디며 살았다. 그러다 20살에 준호를 만나 결혼했지만 현실은 달라지지 않았다. 남편은 꿈은 컸으나 현실감이 부족한 사람이었다. 번번이 사업에 실패했고 나에게 남은 건 어린 아들 도현과 눈덩이처럼 불어난 빚뿐이었다. 남편이 세상을 떠난 28살. 나는 비로소 절망이란 단어가 뭔지를 뼈저리게 알게 되었다. 언제였던가. 도현이 초등학교에 갓 입학했을 무렵이었다. 학교 소풍을 간다며 도시락을 싸달라던 날. 냉장고 문을 열었지만 밥 지을 쌀 몇 숟가락 외엔 아무것도 없었다. 반찬 하나 없었다. 그 순간 손이 덜덜 떨리며 눈물이 솟구쳤다. 다른 집 아이들은 계란말이, 소시지, 어묵볶음을 가득 담아갈 텐데 내 아이는? 그러나 내가 가진 건 전날 담아둔 하얀 속살의 배추 김치뿐이었다. 아직 덜 익은 아삭한 배추김치. 나는 그 김치를 정성껏 썰어 도시락에 담았다. 그리고 도현에게 말했다. 이건 엄마가 세상에서 제일 자신 있는 김치란다. 친구들과 나눠 먹어라. 도현은 작은 손으로 도시락을 들고 뛰어갔다. 그날 하루 종일 마음이 무거웠다. 혹시 웃음거리가 되진 않을까? 아이가 창피해하진 않을까? 그리고 저녁 도현이 돌아왔을 때 도시락을 열었을 때 나는 숨이 멎을 뻔했다. 내가 썰어 넣은 김치가 고스란히 남아 있었던 것이다. 눈앞이 갑자기 흐려졌다. 왜 다 남겨왔니? 맛이 없었어? 도현은 눈을 들지 못한 채 고개를 푹 숙이고 중얼거렸다. 애들이 내 도시락 보고 웃었어. 나는 김치만 먹는다고. 그 한마디에 내 가슴은 돌멩이처럼 내려앉았다. 내 아들이 친구들 앞에서 고개를 숙였구나. 내가 못나서, 내가 가난해서 아이에게 이런 수치를 안겼구나. 그날 밤 도현이 잠든 뒤 나는 화장실에 들어가 수건을 입에 물고 목 놓아 울었다. 목이 메어 소리도 못 내고 겨우 흐느낌만 토해낼 수 있었다. 그 순간 나는 결심했다. 다시는 내 아들이 가난으로 고개 숙이는 일 없게 하겠다. 피가 터지도록 일해서라도 성공해 보여주겠다. 반드시 당당한 어머니가 되겠다. 그날 이후 나는 새벽마다 김치를 담갔다. 배추를 절이고 젓갈을 다듬고 붉은 고춧가루와 마늘을 섞으며 밤을 꼬박 세웠다. 내 손은 갈라지고 검댕처럼 거칠어졌다. 겨울밤 찬물에 손을 담그면 뼛속까지 통증이 스며들었지만 멈출 수 없었다. 손끝에 고통이 스며드는 만큼 내 안에 불타는 다짐도 단단히 자리 잡았다. 그리고 마침내 나는 남대문 시장 한켠 가판대를 세웠다. 정인의 김치. 처음엔 하루에 서너 포기도 팔리지 않았다. 하지만 사람들에게 시식을 권하며 부끄럼 없이 말했다. 한 번만 드셔보세요. 제 김치는 다릅니다. 제 아들 먹이려고 만든 김치맛 그대로예요. 누군가 한 입 맛보면 놀란 듯 고개를 끄덕였다. 아삭한 식감, 깊게 스며든 젓갈의 맛, 입안에 머무는 은은한 감칠맛. 어머님, 이 김치 진짜 맛있네요. 밥 한 솥은 뚝딱이겠어요. 칭찬은 내게 날개를 달아주었다. 하루 10포기 팔리던 게 20포기, 40포기로 늘어갔다. 어느새 100포기가 눈 깜빡할 사이에 나갔다. 혹한의 겨울, 칼바람이 뺨을 찢어도 나는 멈추지 않았다. 땀이 비 오듯 쏟아지는 여름에도 자전거 뒤에 김치를 싣고 서울 골목 구석구석을 누볐다. 밤에는 쓰러져 손목에 파스를 붙이고
다시 새벽이면 배추를 절였다. 모두가 놀라며 물었다. 도대체 어떻게 이런 맛을 내세요? 나는 속으로만 대답했다. 사랑이 담겨서 그렇지. 내 아들을 위해 담는 김치라서. 그리고 그 무렵부터 정인의 김치라는 이름은 남대문 시장 골목을 넘어 입소문을 타고 서울 전역으로 퍼지기 시작했다. 세월은 흐르며 내 김치 좌파는 더 이상 남대문 한켠의 작은 장사에 머물지 않았다. 입소문은 날개를 달아 나를 새로운 길로 이끌었다. 아줌마, 우리 식당에도 납품 좀 해주세요. 백화점에서 입점 제안이 들어왔습니다. 정식 브랜드로 내보시면 어떨까요? 그때부터 내 삶은 달라졌다. 좌판에서 시작된 작은 상표, 정인의 김치는 점차 하나의 가게로, 그 가게는 다시 공장으로, 그리고 마침내 전국으로 뻗어나가는 브랜드로 성장했다. 나는 하루도 게으름 피울 수 없었다. 새벽 4시 첫 기차가 서울역에 도착하면 이미 시장에서 가장 싱싱한 배추를 사들이느라 뛰었다. 배추 속이 얼마나 단단한지, 인맥이 어떻게 살아있는지 손가락으로 꾹 눌러보며 검수하는 내 객기도 거래상들을 놀라게 했다. 와, 이 아주머니는 눈썰미가 보통이 아닌데 웬만한 도매상보다 더 까다롭게 보네. 어쩌면 그건 까다로움이 아니라 목숨 건 집념이었는지 모른다. 내 아이의 눈물이 나를 김치 하나하나에 목숨을 걸게 만들었다. 그리고 드디어 전국에서 몰려드는 주문을 감당하기 위해 나는 공장을 세웠다. 김치가 단순히 밑반찬이 아니라 하나의 산업이 되는 순간이었다. 포장 기술을 도입해 위생을 철저히 하고 냉장 유통망을 만들며 나는 점차 김치 사업가로 불리기 시작했다. 사람들은 내게 김치 장사꾼이라며 혀를 찼지만 나는 고개 숙이지 않았다. 그들의 시선은 상관없었다. 내 아이의 피눈물을 닦아내는 길이면 충분했다. 그리고 나는 김치 사업에서 번 수익을 그냥 흘려보내지 않았다. 누군가는 나를 본능적인 사업가라 불렀지만 사실 나는 매일 신문을 샅샅이 읽으며 개발 계획과 정부 정책을 추적했다. 80년대 후반, 90년대로 이어지며 대한민국이 눈부시게 성장하던 시기였다. 강남과 서초의 빌딩, 용산의 오피스텔, 작은 상가까지 나는 푼돈이라도 아끼면 부동산으로 바꾸었다. 정희 사장님, 이 건물 몇 년 안에 가격이 뛰어요. 하시겠습니까? 사두세요. 땅은 거짓말을 안 해요. 사람들이 나를 그냥 김치 장수라 부를 때 나는 이미 대한민국의 경제 지도를 머릿속에 그리고 있었다. 물론 그 길은 결코 쉽지 않았다. 세상은 여전히 여자 혼자 아이를 키운다는 눈빛으로 나를 내려다 보았다. 계약을 하러 나가면 상대방은 늘 말했다. 남편은 어디 계십니까? 남편이 세상에 없다고 하면 비웃는 듯한 눈빛이 따라왔다. 그러나 나는 그런 시선조차 나를 더 날카롭게 단련시켰다. 그래, 잘 봐라. 이 여자가 어디까지 올라가는지 두 눈 똑바로 뜨고 확인해라. 그렇게 김치 사업은 전국적 브랜드로, 내 부동산은 거대한 제국으로 자라났다. 그리고 어느 순간 내 은행 통장에는 꿈 같은 숫자가 찍혀 있었다. 내가 한때는 아이 도시락에 김치밖에 넣어주지 못했던 내가 말이다. 하지만 그 모든 번영 속에서 나는 단 한 사람에게조차 이 모든 진실을 보여주지 않았다. 바로 도현이었다. 아들이 혹여 돈에 기대 나약해질까봐, 스스로 노력할 기회를 잃을까봐. 나는 아들이 커갈 동안 그저 김치 공장에 매달려 사는 평범한 엄마로 남아주었다. 나는 삶을 내 손으로 바꾸었지만 이상하게도 내 아들에게는 결코 모든 것을 보여주지 못했다. 그것이 가장 뼈아픈 선택이자
앞으로 나를 큰 함정으로 끌어들이는 씨앗이 될 줄 그땐 몰랐다. 도현이 대학을 졸업하고 사회생활을 시작했을 때 나는 누구보다 뿌듯했다. 넥타이를 메고 출근하는 아들의 모습은 한때 소풍 도시락 김치로 창피함을 겪던 꼬마 모습과는 전혀 달랐다. 어느 날 그는 나를 찾아와 직장 생활보다 더 큰 야망을 밝혔다. 엄마, 내가 가진 건 좋은 직장과 학벌뿐이에요. 하지만 엄마는 맨손으로 제국을 일구셨잖아요. 그 열정과 배포를 제가 배우고 싶어요. 그 눈빛, 어린 시절 장난감을 처음 바라볼 때처럼 반짝였다. 나는 순간 가슴이 벅차올랐지만 동시에 설명할 수 없는 불안감에 휩싸였다. 성공의 달콤함 뒤에 숨은 수십 년간의 고통을 이 아이가 과연 견딜 수 있을까? 땀과 눈물을 담은 그 무게를 알 수 있을까? 바로 그때 서연이 들어왔다. 늘 당차고 똑똑했던 며느리, 명문대 경영학과 출신답게 눈빛은 야망으로 가득했다. 어머님, 저희에게 회사를 맡겨주세요. 어머님의 노고를 저버리지 않고 평생 효도할게요. 저희가 이 회사를 더 크게 성장시켜 드리겠습니다. 두 사람의 눈빛은 뜨거웠고 그 속엔 순수한 열망도 담겨 있는 듯 보였다. 나 또한 나이가 들어가며 새로운 흐름을 쫓기 벅차다고 느끼던 차였다. 그러나 가슴 한편의 목소리는 속삭였다. 정희야, 네가 쌓은 제국을 쉽게 넘겨줘도 되겠니? 그것은 내 존재 자체였잖아. 며칠 밤을 뒤척이다. 결국 나는 결단을 내렸다. 세월이 흐르면 언젠가는 바통을 넘겨야 한다는 현실 앞에서 더 이상 미룰 수 없었다. 아들을 믿고 며느리까지 곁에서 함께한다니 의심보다 희망을 품으려 했다. 하지만 한 가지는 내 본능이 허락하지 않았다. 혹시라도 일이 잘못된다면? 자식의 눈 안에는 사랑과 욕심이 언제든 뒤섞일 수 있는 법이었다. 나는 결국 평생 재산과 법률을 맡아오던 초의 변호사를 불러 은밀하게 말했다. 회사 지분을 도현 명의로 넘기되 특약 조항 하나를 꼭 넣어주세요. 최 변호사는 눈빛을 반짝이며 고개를 끄덕였다. 회장님, 역시 현명하십니다. 조항은 이랬다. 회사 경영이 심각하게 훼손되거나 창업주인 회장에게 중대한 해를 입혔을 시 모든 지분은 즉시 회장에게 회수되며 회장직은 복귀한다. 아들 부부는 그 존재조차 모른 채 환호했다. 새 명함을 받아든 도현의 얼굴에는 자부심이 가득 열려 있었다. 서연 역시 당당한 이사 타이틀을 거머쥐며 미소를 지었다. 나는 애써 웃으며 말했다. 그래, 이제는 너희 몫이다. 엄마는 이제 편히 쉴 때가 된 것 같구나. 그러나 마음속 어딘가에서 마치 검은 그림자 같은 불안이 가능성을 속삭였다. 정희야, 혹시 네가 오늘 내린 선택이 너의 인생에서 가장 큰 실수가 되지 않을까? 그 불안은 결국 현실이 되어 돌아오리란 걸 그때는 조금도 알지 못했다. 처음 몇 달 동안은 도현과 서연이 정말 성심껏 회사를 운영하는 듯 보였다. 밤늦게까지 사무실 불을 켜두고 해외 진출 온라인 사업 확장에 대해 떠들며 엄마를 실망시키지 않겠다는 말도 자주 했다. 그때 나는 오랜 세월 들었던 무거운 짐을 내려놓듯 안도했다. 이제야 비로소 보통의 할머니로 살 수 있는구나. 마음이 조금 풀리기도 했다. 그러나 3달도 지나지 않아 이상한 소문이 들려오기 시작했다. 정인의 김치, 맛이 예전 같지 않다더라. 원재료를 싸구려로 바꿨다던데 직원들을 대거 해고했대. 처음에는 단순한 과도기라고 생각했다. 새 경영진이 서툴러 일시적으로 생길 수 있는 문제라 여기고 싶었다. 하지만 반년이 차에 되지 않아. 소문은 더 이상 부정할 수 없는 진실이 되었다. 도현은 운영비를 줄인다며 원재료 품질을 깎고
서연은 이익률을 높인다며 공장 사람들을 마구 해고했다. 내가 피와 땀으로 쌓아온 정직한 김치라는 이름은 서서히 오명의 대명사가 되어갔다. 나는 참담함에 주저앉을 수밖에 없었다. 평생 지켜온 철칙, 음식은 정직해야 한다. 먹는 것 가지고 장난치면 천벌받는다. 가 내 아이의 손에 의해 무너져 내리는 모습을 생생히 지켜봐야 했으니까. 그리고 결국 칠순 잔치 당일 온 세상의 축복을 받은 듯한 그 환희의 자리는 차디찬 칼날의 무대였음을 알았다. 잔치가 끝난 뒤 도현과 서연은 내 팔을 부축하며 말했다. 어머니, 잠깐 들러야 할 곳이 있어요. 그 말의 끝은 결국 요양병원 VIP 병동이었다. 내 눈앞에 펼쳐질 깜짝 선물이란 곧 내 자유와 삶의 종말이었다. 이제 여기서 편히 쉬세요. 도현은 마치 효도라도 한다는 듯 웃었지만 그 미소 속엔 잔혹한 냉기만 담겨 있었다. 서연은 덧붙였다. 나이에 혼자 계시기엔 위험하잖아요. 어머님도 알아주셔야죠. 나는 그 순간 소름이 뼛속까지 기어들었다. 내 귀에 꽂힌 그 말은 걱정이 아니라 폐기 처분에 가까운 선고였다. 한순간에 알게 되었다. 지금껏 내게 쏟아졌던 칠순의 환호와 축복, 화려한 조명과 박수 소리, 모두 허상에 불과했다. 오늘 하루는 그저 마지막으로 어머니의 기쁨을 연출해준 쇼였다는 걸. 그리고 나는 깨달았다. 아, 내가 내 손으로 제국의 왕관을 벗어주는 순간 내 자식들에게 나는 더는 필요 없는 존재가 되었구나. 심장은 찢어졌고 손끝은 얼음처럼 차가워졌다. 그토록 나를 살아가게 한 신념. 아들을 위해서라면 뭐든 견디자는 다짐이 완벽한 배신으로 돌아오는 순간이었다. 나는 그날 밤 병실 안에서 눈을 감고 다짐했다. 그래, 너희가 나를 이렇게 가둔다면 나는 다시 살아나 너희의 오만을 짓밟고 네가 무엇을 버렸는지 똑똑히 보여주겠다. 이것은 단순한 생존이 아니라 복수다. 피와 눈물로 세운 이름을 짓밟은 대가를 반드시 치르게 하리라. 펜트하우스 깊숙한 서재 문을 열었을 때 한순간 눈앞이 아득해졌다. 벽면을 채운 서류 캐비닛과 낡은 책상. 그곳에 쌓인 서류 더미는 마치 지난 40년 내 인생의 무게를 그대로 담아낸 성찰 같았다. 여긴 아들 도현도 며느리 서연도 모르는 내 세계였다. 그들은 눈에 보이는 재산만 물려받았다고 자만했겠지만 진짜 힘은 이곳에 숨어 있었다. 나는 서랍 안에서 오래된 가죽 수첩 하나를 꺼냈다. 손때에 윤이 나고 모서리가 해져 바느질이 보풀로 일어난 작은 수첩. 하지만 그 안의 내용은 황금보다 값졌다. 거기엔 내가 세운 김치 제국을 지탱해준 사람들의 이름, 전화번호, 작은 메모까지 빼곡히 적혀 있었다. 손을 멈춰 세운 곳은 김정식 상무의 번호였다. 그는 한때 내 손으로 직접 키운 인재였다. 사업 초창기부터 나와 함께 고생했고 회사를 물려주던 날에도 조심스럽게 속삭였다. 회장님, 언제든 필요하시다면 저는 항상 회장님의 사람입니다. 그때는 단순한 의례적인 말이라 생각했다. 하지만 지금 돌이켜보니 그건 진심이었다. 망설임 없이 통화 버튼을 눌렀다. 여보세요? 익숙하지만 놀람 가득한 목소리가 들려왔다. 정씨가 나다. 정희야. 긴 정적 끝에 그의 목소리가 떨렸다. 회장님? 정말 회장님 맞으십니까? 모두들 회장님이 요양병원에 계신다고. 나는 차갑게 그러나 분명하게 말했다. 난 갇혀 있었어. 지금 당장 이곳으로 와. 아무도 모르게 우리의 일이 시작돼야 하니. 김상무는 더 묻지 않았다. 단호하게 답했다. 알겠습니다. 바로 가겠습니다.
전화를 끊자 내 심장은 차갑게 식어 있었다. 더 이상 혼자가 아니었다. 나 혼자라는 절망에서 전략을 짜는 싸움꾼으로 다시 일어서는 순간이었다. 나는 또 다른 서류함을 열었다. 그 속엔 아무도 알지 못한 나의 비밀 자산들이 있었다. 해외 계좌, 부동산 투자 내역, 주식과 채권 명세서들. 회사 장부에는 절대 드러나지 않던 내가 오랫동안 비상시를 대비해 모아온 비자금, 총액을 대충 계산해봐도 300억은 넘었다. 순간 내 입가에 미소가 번졌다. 그래, 그들은 내가 가진 걸 다 손에 넣었다고 믿겠지. 하지만 진짜 힘은 아직 나한테 있다. 그리고 그 힘으로 그들의 오만을 무너뜨릴 것이다. 나는 수첩 페이지를 넘기다 한 이름 앞에서 손이 멈췄다. 정호진 기자. 그는 내가 시장 좌판에서 김치를 팔던 시절부터 내 성공담을 기사화해 세상에 알렸던 사람. 아줌마의 인생은 꼭 세상에 알려야 합니다. 저도 아줌마처럼 맨손으로 세상을 이겨보고 싶거든요. 라고 눈빛 반짝이며 말하던 그 청년 기자가 아직도 기억났다. 세월이 흘러 그는 중견 언론인이 되어 있었다. 사회적 신뢰도가 높은 사람, 그리고 정의감이 남아있는 몇 안 되는 기자였다. 내가 다시 세상에 나를 드러낼 타이밍은 바로 그의 펜을 통해서라는 생각이 들었다. 뼈 아픈 진실을 세상에 폭로하는 것. 그것이야말로 도현과 서연의 오만한 얼굴에 비수를 꽂는 첫 칼날이 될 것이다. 그리고 동시에 국민들에게 내 진짜 얼굴을 다시 보여줄 수 있는 길이었다. 나는 핸드폰을 들고 그의 번호를 눌렀다. 이 순간 모든 역정극이 시작되고 있었다. 피를 나눈 자식에게 배신당한 한 여인이 세상을 향해 다시 도전장을 내미는 방역의 출발점이었다. 정호진 기자는 전화를 받자마자 침묵했다. 그의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지만 단단한 결심이 배어 있었다. 회장님, 정말 회장님이십니까? 사람들이 다들 요양병원에 계신다고. 나는 짧게, 그러나 무겁게 대답했다. 호진 씨, 사실은 내가 버려진 거야. 도현이와 서연이 날 강제로 가둬두고 모든 것을 빼앗아 갔지. 이걸 세상에 알려줘야 해. 창업주가 버려졌다는 진실, 그로 인해 회사가 몰락하고 있다는 현실을 기사로 써줘. 기자의 숨소리가 굵어졌다. 그리고 잠시 후 단호한 목소리가 되돌아왔다. 알겠습니다. 회장님 말씀대로 기사화하겠습니다. 많은 파장이 있을 겁니다. 하지만 이제 세상은 진짜를 알아야 해요. 그날 저녁 드디어 대형 온라인 뉴스 포털의 헤드라인을 장식한 기사가 세상에 폭발처럼 퍼져나갔다. 국민 김치, 정의 김치, 추락의 진실, 창업주가 폭로한 아들, 부부의 배신. 순식간에 기사 댓글창이 들끓기 시작했다. 아니, 아들이 어떻게 어머니를 요양병원에 버릴 수가 있냐. 내가 매일 먹던 김치인데 이런 배신 뒤에 있었다니 충격이다. 역시 금수저 자식들은 다르네. 부모가 다 해줬더니 배신으로 갚네. 정의 회장님 진짜 대단한 분인데 너무 안타깝다. 동정과 분노, 그리고 실망이 폭풍처럼 뒤섞였다. 누군가는 효도를 강조하며 눈물을 흘렸고 누군가는 제국은 망할 수밖에 없다며 분노를 토했다. 한국 사회에서 셔는 단순한 미덕이 아니라 가족 관계의 근간이었다. 그런데 가족의 효의 울타리를 스스로 깨부순 도현과 서연은 단숨에 배신자, 폐륜이라는 낙인을 찍히고 있었다. 뉴스 속 화면은 더더욱 잔인했다. 공장은 불량 원재료가 쌓이며 손 닿지 않은 채 방치되고 한때 활기차던 직원들의 얼굴은 분노와 허무로 드리워져 있었다. 오래 함께했던 여직원들은
카메라 앞에서 눈물을 흘리며 말했다. 회장님 계실 때는 상상도 못한 일이에요. 우리 회장님, 음식은 정직해야 한다고 늘 말씀하셨잖아요. 그 말이 내 귓가에 울려왔다. 바로 그것이 내 철학이자 내 인생의 뼈였다. 정직한 한 포기의 김치. 그 단단한 뿌리를 배신한 건 내 자식들이었다. 한편 회사 앞은 아수라장이 되었다. 기자들이 몰려와 마이크를 들이댔고 수많은 플래시가 번쩍였다. 김치 제국 경영권 내막은? 회장님이 복귀하실까요? 도현 대표는 침묵으로 일관 중. 도현은 분노와 당혹 속에 얼굴이 일그러져 있었고 서연은 눈을 꾹 감으며 전화기를 쥐고 어딘가에 연락을 해대고 있었다. 그들의 모습은 이미 리더가 아니라 몰락을 인정하지 못해 비틀거리는 허상 같았다. 나는 기사 반응을 펜트하우스에서 지켜보다가 자리에서 조용히 일어섰다. 불붙은 민심은 이미 내 편이었다. 여론은 잔인하지만 이번만큼은 칼날이 적을 향하고 있었다. 나는 일찍이 다짐했다. 그래, 기사로 단초는 던졌다. 이제 내가 직접 나서야 할 때다. 내 눈빛은 더 이상 흔들리지 않았다. 내 속에서 차갑게 가라앉은 의지는 점점 단단한 철덩이처럼 굳어졌다. 이제 세상 앞에 내가 다시 나선다. 내가 세운 이름을 다신 욕되게 두지 않을 것이다. 본사 앞 거리는 이미 전쟁터였다. 기사와 사진 기자들이 몰려들어 카메라 플래시가 눈부시게 터지고 있었다. 30년 넘게 회사를 지켜온 나조차 이런 주목은 처음이었다. 검은색 세단이 조용히 건물 앞에 멈춰 섰고 문이 열리자 모든 현장의 소음이 순간 멈춘 듯 고요해졌다. 정희 회장님이십니까? 정말 요양병원에 계셨던 건 맞나요? 오늘부터 경영 복귀하시는 겁니까? 기자들이 쏟아내는 질문들을 나는 단 한마디도 대답하지 않았다. 그저 당당하게 굽은 허리를 펴고 천천히 건물 안으로 걸어 들어갔다. 로비에 들어서자 직원들의 눈이 커졌다. 누군가는 순간 놀라 부르짖었다. 회장님이시다. 순식간에 웅성거림이 퍼지며 직원들이 하나둘 내 앞에서 머리를 숙였다. 회장님, 정말 돌아오셨군요. 그들의 얼굴에는 놀람과 동시에 안도의 빛이 떠올라 있었다. 순간 내 가슴 한 자락이 울컥했다. 그래, 이들이 아직 날 필요로 하고 있구나. 엘리베이터 문이 열리자 심장이 고동쳤다. 몇 초 후 내가 향할 곳은 바로 회장실이었다. 그것은 내 이름이 새겨진 책상. 그러나 지난 1년 동안은 아들에게 점령당한 자리였다. 문이 열리자 전화기를 붙잡고 있던 서연이 눈을 들어 나를 보았다. 어머니? 그녀의 얼굴이 하얗게 질리며 손에 들고 있던 휴대폰이 바닥에 떨어졌다. 핏기 없는 얼굴, 떨리는 눈빛. 하지만 나는 단 한마디도 하지 않은 채 곧장 걸음을 옮겼다. 내 차례는 나중이다. 회장실 문을 열어젖히자 책상에 엎드린 채 머리를 싸쥔 도현이 고개를 번쩍 들었다. 퀭한 눈, 충혈된 동공, 몰락한 사내의 얼굴이었다. 그러나 그는 단번에 눈물을 글썽이며 외쳤다. 엄마, 정말 엄마야? 머리가 띵하고 울렸다. 사랑했던 내 아들, 창피해도 자랑스러웠던 내 아들이 지금은 초라하게 무너져 있었다. 하지만 눈물은 용서의 이유가 될 수 없었다. 나는 차갑게 시선을 내리꽂았다. 민수야, 도현아, 끌어내리기 전에 스스로 내려와라. 그 한마디에 도현은 어린 시절 훈계받던 것처럼 자동으로 자리에서 벌떡 일어나더니 힘없이 주저앉았다. 목소리마저 떨렸다. 엄마, 제발, 혼자선 못해. 나 도와줘. 잘못했어.
다 내 잘못이야. 그리고 그 순간 내 앞에서 무릎을 꿇어버렸다. 정녕 내 아들이 맞는가 싶을 정도로 초라한 모습이었다. 심장이 찢어질 듯 아팠다. 그러나 나는 흔들리지 않았다. 네오는 기회를 받았고 그 기회를 스스로 버렸다. 이제는 끝이다. 그때 회의실에서 임원들이 모여 있었다는 보고가 들어왔다. 나는 도현을 일으켜 세우며 말했다. 따라와. 마지막 카드는 회의실에서 꺼낼 거다. 회의실 문을 열자 30명 남짓의 임원들이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 한 목소리로 말했다. 회장님, 돌아오셨군요. 다시 맡아주셔야 합니다. 김상무가 앞에 나와 서류를 내보였다. 특약 조항에 따라 법적으로도 회장님 복귀가 가능합니다. 저희 모두 회장님의 편입니다. 도현은 절망에 젖은 눈빛으로 고개를 내저었지만 이미 상황은 끝나 있었다. 회의실 안을 메운 사람들의 시선은 냉정했다. 아들의 마지막 일말의 희망은 산산조각 났다. 드디어 내가 다시 내 자리를 되찾는 순간이었다. 임원들의 지지와 법적 조항으로 내가 다시 회장직에 복귀한다는 사실은 그 자체로 파문이었다. 하지만 나는 알았다. 단순히 자리를 되찾는다고 끝나는 게 아니라는 것을. 민심은 이미 격렬하게 요동치고 있었고 회사와 브랜드의 신뢰는 바닥까지 떨어져 있었다. 단순한 선언만으로는 아무 의미가 없었다. 이제 나 자신이 직접 세상에 나서야 했다. 바로 다음 날 나는 기자회견장에 섰다. 수십 명의 카메라가 플래시를 터뜨렸고 수많은 기자들이 마이크를 내밀었다. 순간 내 숨이 멎을 것 같았다. 평생 장사꾼으로 살며 얼굴 한번 내세운 적 없는 내가 이제는 온 국민 앞에서 고개를 숙여야 한다니. 하지만 두렵지 않았다. 오히려 담담하게 마이크를 잡았다. 안녕하십니까. 정희입니다. 먼저 국민 여러분의 사랑을 받아온 정희 김치가 부끄러운 모습이 된 것에 대해 진심으로 사과드립니다. 순간 회견장은 숨소리조차 멈췄다. 칠순 노인의 떨리는 목소리, 깊게 숙여진 허리가 누구보다 무겁게 울렸다. 잠시 회장을 떠나 있는 사이 제가 쌓아온 철학이 무너지고 말았습니다. 음식은 정직해야 한다는 제 신념, 그것이 잊혔습니다. 다시는 그런 실망을 드리지 않겠습니다. 저는 오늘부로 회장직에 복귀해 초심으로 돌아가겠습니다. 플래시가 쏟아졌고 기자들의 질문이 이어졌다. 회장님, 신뢰를 어떻게 회복하실 겁니까? 나는 흔들림 없이 대답했다. 말만으론 안 됩니다. 행동으로 보여드리겠습니다. 오늘 이 자리 마치고 곧장 공장으로 가서 직접 김치를 담그겠습니다. 그날 오후 나는 곧바로 공장으로 향했다. 공장은 썰렁했다. 기계는 멈춰 있었고 원재료들은 방치되어 시들고 있었다. 그 풍경은 내 심장을 심하게 쳤다. 사실 이보다 더 큰 모욕은 없었다. 내가 땀으로 일군 제국의 심장이 이토록 썩어버린 모습이라니. 그러나 좌절할 여유는 없었다. 좋다. 다시 처음부터 시작하자. 소매를 걷어 올리며 나는 현장에서 직접 배추부터 고르기 시작했다. 이건 시들었네. 이건 속이 물렀어. 이건 괜찮다. 튼튼하구나. 직원들이 나를 빤히 쳐다봤다. 눈빛 속엔 놀라움과 동시에 희망이 비쳤다. 내가 직접 다시 손을 대고 있다는 사실 하나만으로도 그들의 마음은 달라지고 있었다. 나는 절여진 배추를 씻고 양념을 일일이 맛보며 맞췄다. 지금 쓰는 젓갈이 싸구려지? 다시 옛날 방식으로 돌려. 우리 김치의 생명은 젓갈 맛이야. 그리고 양손으로 양념을 배추에 버무리며 손끝에 전해지는 촉감을 확인했다. 그래, 이게 내 김치지.
땀방울과 성실함으로 만든 진짜 맛. 직원들이 점점 내 주위로 모여들었다. 김 반장이 눈가가 젖은 채 말했다. 회장님, 이젠 됐습니다. 우리 다시 일어설 수 있을 것 같아요. 나는 고개를 끄덕이며 미소를 지었다. 말은 쉽지. 하지만 기억해라. 정직하지 않으면 반드시 무너진다. 다시는 그 철학을 흔들지 마라. 그날 공장에서 담가낸 김치 몇 포기는 특별한 의미를 품었다. 단순한 반찬이 아니라 스스로 무너진 신뢰를 다시 쌓기 위한 첫걸음이었다. 흙 묻은 배추, 손끝에 양념, 직원들의 눈빛, 모두가 합쳐져 다시 시작할 불씨가 되고 있었다. 그리고 나는 거기서 확신했다. 비록 무너졌어도 올곧은 뿌리는 쉽게 죽지 않는다. 내 철학과 내 김치, 그리고 나 자신, 다시 부활할 수 있다는 것을. 몇 달이 지나자 기업은 차츰 원래의 궤도로 돌아오기 시작했다. 직접 담근 김치는 고객의 입맛을 사로잡았고 신뢰도 조금씩 회복되었다. 소량 납품으로 시작했던 제품은 다시 대형마트 전면에 진열되었으며 해외 바이어들까지 전화를 걸어왔다. 정희 회장님이 다시 경영을 잡으셨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계약 조건을 재논의하고 싶습니다. 그 목소리를 듣자 내 가슴은 벅차오르면서도 차갑게 식었다. 10년 걸려 쌓아 올린 해외 물류망. 그 모든 게 무너지는 듯 보였지만 불과 몇 달 만에 다시 기지개를 켜고 있었다. 나는 내 자리로 되돌아왔다. 하지만 생각보다 기쁨은 덜했다. 복수는 성공했다. 도현과 서현은 평창동의 집마저 빼앗기고 초라한 짐을 메고 쫓겨났다. 화려했던 둘의 모습은 이제 그림자도 남지 않았다. 서현은 울먹이며 매달렸고 도현마저 무릎 꿇고 엄마 살려달라고 애원했지만 그 순간 나는 가차없이 말했다. 너희는 이미 기회를 받았었어. 하지만 스스로 버렸지. 분명 속은 시원했어야 했다. 하지만 내 가슴에 찾아온 건 이상하게도 허무였다. 창업주로서 왕관을 되찾았지만 어머니로서 나는 무엇을 잃었는가? 복수의 끝자락에서 손에 쥐고 있는 건 거대한 회사와 재산이었지만 정작 가슴 깊이 비어있는 것은 바로 내 아들이었다. 펜트하우스 창가에 앉아서 도시의 야경을 바라보았다. 매일 수천 불빛이 나를 방했지만 그 불빛 사이 어딘가에서는 아들과 며느리가 초라한 원룸 신세로 살고 있다는 소식이 들려왔다. 서연은 근근히 다른 회사에 취직을 했고 도현은 아직 일자리를 잡지 못했다고. 나는 모질게 마음을 다잡았다. 스스로 선택한 길이다. 내가 다시 손을 내밀면 그들의 교만은 또 고개를 든다. 절대 안 돼.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끔은 아들의 얼굴이 떠올랐다. 초등학교 소풍날, 작은 손으로 김치 도시락을 안고 있던 모습, 나를 자랑스럽게 바라보던 소년의 눈빛, 그 눈빛이 지금의 무너진 남자와 이어지지 않는다는 게 가장 아팠다. 복수는 성공했어도 모정의 상처는 치유되지 않는구나. 나는 스스로 중얼거리며 뒷맛 같은 허망함을 삼켰다. 누군가는 내게 말했다. 회장님, 승리하셨네요. 그 오만한 아들과 며느리 완전히 무너뜨리지 않으셨습니까? 나는 고개를 저었다. 승리라, 글쎄다. 세상은 모르겠지만 내 마음은 공허할 뿐이야. 거대한 책상에 앉아 나는 문득 깨달았다. 복수는 때때로 달콤하지 않다. 때때로 그것은 또 다른 상처를 남기며 새로운 허망함으로 이어질 뿐이다. 하지만 한 가지 사실만큼은 분명했다. 나는 그들에게 이 교훈을 가르쳤다. 돈도 권력도 허상일 뿐이다. 정직한 땀 위에 세운 것만이 살아남는다. 그날 밤 나는 조용히 펜트하우스에 불을 끄고 창밖을 내다보았다.
수많은 불빛 사이에서 내가 잃은 것도 되찾은 것도 명확히 알 수 있었다. 복수는 끝났지만 내 가슴 속 이야기는 아직 끝나지 않았다. 시간은 흐르고 나는 회사 재건에 전념하며 하루하루를 보냈다. 그러던 어느 날 김상무가 조심스레 내 앞에 다가왔다. 회장님, 도현 사장님과 서현 이사님이 뵙고 싶다고 합니다. 꼭 한 번만 만나달라고 간청하더군요. 보고를 듣는 순간 내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다. 몇 달째 연락을 끊고 살아왔던 아이들. 그들이 다시 나를 찾을 줄은 몰랐다. 솔직히 말해 망설임이 앞섰다. 요양병원의 차가운 침대, 굳게 닫힌 문, 그리고 내 손을 차갑게 놓아버린 순간 그 배신감은 여전히 생생했다. 하지만 동시에 호기심도 있었다. 그들이 어떻게 지내고 있을까? 정말 변했을까? 약속 장소는 홍대 근처의 작은 카페였다. 그곳에서 마주한 도현과 서연의 모습은 내가 알고 있던 것과 전혀 달랐다. 한때 명품 슈트와 화려한 액세서리로 사람들의 시선을 사로잡던 둘은 이제 저렴한 점퍼와 소박한 차림새로 초라하게 앉아 있었다. 눈빛은 더 이상 오만하지 않았다. 수그러든 눈동자에서 가장 먼저 읽힌 건 후회였다. 도현이 조심스레 입을 열었다. 어머니, 제가 너무 어리석었습니다. 그때는 권력이 제 것이 된 줄 알고 어머니의 울타리가 얼마나 소중한지 잊고 살았습니다. 목소리는 떨렸지만 솔직함이 느껴졌다. 이어 서연이도 눈물을 글썽이며 고개를 들었다. 어머님, 죄송합니다. 제가 욕심을 부추긴 부분도 있습니다. 쉽게 얻은 것들이라고 생각했어요. 어머님의 시간을, 땀과 눈물을 다 무시했던 거예요. 나는 차가운 시선으로 그들을 바라봤다. 분명 그들의 사과는 진심이었다. 하지만 붙잡고 있던 분노와 배신의 상처는 쉽게 녹아들지 않았다. 지금 와서 후회한들 모든 게 원래대로 돌아올 것 같으냐? 내가 얼마나 절망했는지 너희는 알기나 하니. 내 목소리가 냉랭하게 울렸다. 도현은 고개를 더 깊게 숙였다. 그 모습은 한때 회사 대표로서 뻣뻣하던 아들과는 전혀 달랐다. 어머니, 변명의 여지가 없습니다. 하지만 이제라도 제대로 배우겠습니다. 우리가 잘못한 걸 단순히 사과로 덮으려는 게 아니라 정말 다시 일어설 방법을 찾을 겁니다. 나는 잠시 침묵했다. 그리고 내 안에 오래된 목소리가 속삭였다. 정희야, 네가 아들을 완전히 버리면 그는 끝장이다. 하지만 단 한 번 마지막 기회는 줄 수 있지 않겠니? 나는 깊은 숨을 내쉬며 말했다. 좋다. 하지만 이번에는 내 힘으로 증명해야 한다. 다시 내 회사로 돌아와라. 공장 현장에서 배추 고르는 법부터 다시 배우라는 뜻이다. 두 사람의 얼굴이 놀람으로 커졌다. 정말 기회를 주시는 겁니까? 서연이 조심스럽게 물었다. 이번이 마지막이다. 또다시 배신하면 그땐 끝이다. 내 목소리엔 단호함이 실려 있었다. 이 말은 단순한 집합 명령이 아니었다. 그것은 가족에게 내리는 최후의 훈련, 다시 인간으로 빚어내기 위한 어머니의 가혹한 교육이었다. 그날 카페를 나서는 순간 내 가슴은 여전히 무거웠다. 그러나 어쩐지 조금은 달랐다. 그래, 이번에야말로 정말 나의 아들이 사람으로 태어날 수 있을지도 모른다. 다음 주 월요일, 나는 도현과 서연을 공장으로 데려갔다. 초라한 정장을 입은 아들과 아직도 긴장한 채 나를 바라보는 며느리를 마주보며 나는 단호하게 말했다. 오늘부터 여기서 시작해라. 회장실이 아니라 이 바닥에서 김치의 시작은
항상 흙 묻은 배추 속이 필요한 걸 기억해라. 처음 도현은 어리둥절해하며 배추 더미를 바라봤다. 엄마, 제가 배추까지 직접 고를 필요가 있나요? 나는 눈을 가늘게 뜨고 아들을 노려봤다. 그 말이 바로 네가 망한 이유다. 재료 하나 제대로 못 보는 놈이 어떻게 회사를 지키겠니? 음식은 생명이다. 생명을 잃은 재료로 사업하면 어느 날 반드시 무너진다. 나는 그에게 연노란 속을 가진 배추 한 포기를 쥐어주며 손가락으로 찔렀다. 봐라. 겉은 멀쩡해 보여도 속이 무른 배추다. 이런 건 절대 쓰지 말아야 해. 도현은 놀란 눈으로 고개를 끄덕였다. 진짜네요. 그냥 보기엔 멀쩡해 보였는데. 서연은 곧장 배추를 집어들며 꼼꼼히 살폈다. 이건 속이 단단해요. 괜찮은 건가요? 나는 비로소 미소를 지었다. 좋다. 내 눈이 조금씩 살아나고 있구나. 며칠 후 절임 과정과 소금 농도를 맞추는 수업이 이어졌다. 소금물은 너무 짜면 안 돼. 그래도 싱거우면 절임이 안 된다. 혀끝으로 가늠해라. 정밀 기계보다 사람의 혀가 정확하다. 나는 혀끝에 소금물을 찍어 맛보였다. 조금 더 짜야겠지? 도현이 혀끝으로 확인하고 깜짝 놀랐다. 정말 그러네요. 기계 눈금보다 엄마 혀가 더 정확해요. 그들이 놀랄 때마다 나는 속으로 씁쓸하게 웃었다. 그래, 그게 바로 세월이고 경험이지. 이 맛은 단순한 기술이 아니라 삶에서 흘러나온 거다. 서연은 이전과 달리 눈빛이 달라져 있었다. 그는 예전처럼 재무제표나 효율만 말하지 않고 작은 소금의 맛에도 집중했다. 어머님, 오늘 양념이 어제보다 왜 더 깊이 스며든 것 같아요? 날씨 때문이지. 습하면 양념이 배는 속도가 달라지거든. 서연은 놀란 듯 고개를 끄덕였다. 경영학 책에는 없던 지혜네요. 이런 게 진짜 공부예요. 몇 달이 흐르고 두 사람의 태도는 완전히 달라졌다. 직원들이 속삭였다. 도현 사장님, 요즘은 아침 일찍부터 나와서 배추 검사하셔요. 서연 이사님은 직접 배달까지 돕는다던데. 나는 그들의 변화를 지켜보며 차츰 무너진 신뢰가 회복되는 걸 느꼈다. 더 이상 눈빛에 오만은 없었고 겸손과 노력만이 있었다. 결정적인 순간은 1년이 지난 뒤 찾아왔다. 나는 두 사람에게 말했다. 이제 너희가 직접 신제품을 개발해봐라. 처음부터 끝까지 내 손 빌리지 말고. 한 달 후 그들이 내 앞에 내놓은 김치를 먹는 순간 나는 눈을 감았다. 입안에 퍼지는 맛은 내가 담근 것과 거의 흡사하면서도 그들만의 개성이 담겨 있었다. 나쁘지 않구나. 아니, 훌륭하다. 이제 너희도 내 동료다. 도현은 눈을 크게 뜨며 물었다. 정말이세요, 어머니? 아니, 회장님? 나는 웃으며 고개를 저었다. 이제는 회장과 후계자가 아니라 동료로 함께 가자. 김치는 혼자만의 것이 아니니라 세대를 이어가는 맛이지. 그날 밤 오랜만에 세 사람은 함께 식탁에 앉아 김치를 나눠 먹었다. 서연이 조용히 말했다. 어머님, 이제야 알겠어요. 음식은 정직해야 한다는 그 말씀이 우리가 살아가는 법이었군요. 나는 그들의 손을 잡았다. 그래, 사람 사는 길도 김치 담그는 것과 같다. 시간과 정성, 그리고 인내. 그게 없으면 금세 상해버리지만 있으면 세대를 이어 영원히 전해지는 것. 그 순간 나는 알았다. 이 오랜 시간의 배신과 복수 끝에 진짜 내가 원했던 것은 돈도 왕관도 아닌 바로 이것이었다. 진짜 가족, 서로를 존중하고 다시 사람으로 거듭난 우리 가족. 펜트하우스 창가에 서서 서울의 불빛을 바라보며 나는 속삭였다. 그래, 이제야 집에 돌아온 것 같구나.
오늘 이야기가 재미있으셨다면 구독과 따봉 버튼 부탁드려요. 어디서 보고 계신지 댓글에 남겨주세요.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건강한 하루 보내세요.